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레고리 소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황정은 작가님의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엄마와 아들 그 모자가 아니라 우리 머리에 쓰는 그 모자예요. 바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매의 아버지는 자주 모자가 되었다. 이사를 하면 첫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도리를 들고 다니며 벽에 박힌 못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못이 있으면 아버지가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거기 걸리고 틀림없이 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일단 모자가 되면 언제 아버지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못이 있을 때만 모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이 보는 곳에서도 곧잘 모자가 되곤 해서 소문이 번지는 바람에 그들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자,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 남매 아버지가 모자가 된다고? 자주? 판타지스럽죠. 그래, 모자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사하면 첫째는 장도리를 들고 다니면서 벽에 박힌 못을 뽑아냅니다. 못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다니다가 거기 걸려서 모자가 되기 때문에. 모자가 되면 언제 아버지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못이 있을 때만 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보는 곳에서도 곧잘 모자가 된다. 소문이 번지는 바람에 그들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다. 자, 이건 알레고리 소설인데요. 아버지가 모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자를 상상해 보시면 중절모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떤 위협도 가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모자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다. 아버지가 갑자기 우두커니 서 있다. 아버지가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모자는 일종의 비유이자 상징 은유인데 아버지가 모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세 남매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자주 목격했던 거죠. 그걸 모자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세 남매의 아버지는 자주 모자가 되었다. 이걸 그대로 비유나 상징 없이 쓰면 세 남매의 아버지는 자주 벙어리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주 가만히 있었다. 아버지는 자주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모자란 구체적인 사물이 사람의 성격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런 은유와 상징은 조금만 고민하면 모자란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설정이잖아요. 이 설정을 무려 19쪽에 달하는 단편 소설로 엮어냈는데 과연 황정은 작가님은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이런 설정,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설정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로 풀어내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어렵죠. 누구나 이런 상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자야? 이런 설정은 할 수 있죠.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설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독자들한테
스토리로, 어떤 캐릭터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풀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황정은 작가님은 탁월하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이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세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모자가 되는 사건을 많이 보여주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만 한번 볼게요. 그만둬. 봄에 이사했을 때 셋째가 말했다. 첫째가 못을 뽑다 말고 셋째를 보았다. 왜? 그걸 다 뽑아버리니까 아버지가 아무 데서나 모자가 되잖아. 일전엔 냉장고 앞에서 모자가 되는 바람에 밟아버렸다고. 그러고 보니 첫째는 생각했다. 자기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밤에 오줌을 누려고 거실을 가로지르다가 발로 차고 말았다. 모자가 되어 있던 아버지는 그대로 마루 끝까지 굴러가서 구겨진 신발 위로 떨어졌다. 장마라서 신발도 현관바닥도 굉장히 더러웠다. 모자에서 아버지로 돌아온 뒤에도 별 말은 없었지만 왠지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며칠 동안 서먹서먹했다. 첫째는 안방과 거실에 못을 한 개씩 남겨두었다. 첫째는 새로 이사한 집이 마음에 들었다. 낡은 집이었지만 채광이 좋은 편이라 집안 곳곳에서 잘 마른 지푸라기 냄새가 났다. 마당엔 사다리꼴 모양의 잔디밭도 있었다. 노랗게 말라버린 잔디가 절반이라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좀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3m쯤 자란 살구나무도 한 그루 있어서 여름엔 마당에 열린 살구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좋았다. 잠깐 살구가 여름에 열리나? 열리겠지.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잘 되어가지는 않았다. 목요일에 빨래를 널려고 나갔더니 해바라기가 프린트된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웃에 살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라고 첫째도 인사했다. 첫째는 집 안쪽을 가리켰다.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이웃 사람은 뭔가를 곰곰 생각해 보는 듯 하더니 등을 펴고 다시 한번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그 부근의 집들에 담이 없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골목에 주차난이 심했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담을 허물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공사비를 대준다고 해서 재작년 봄부터 여러 집이 담을 없앴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싫어도 남의 집 마당을 보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일전엔 자기 아이가 이 앞을 지나다가 이 집 마당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모자를 봤다고 하네요. 이웃 사람이 말했다. 대개 아버님이 마당에서 모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애가 본 모양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모자가 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애들이 보잖아요. 전혀 해롭지 않아요. 머리 하나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걸요. 애가 자꾸 물어봐서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웃 사람은 정말 난처한 이야기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모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가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유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첫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천천히 말해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웃할 수 없지. 셋째가 오이절임을 오독오독 씹고 나서 말했다. 그래.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젓가락 끝으로 콩장을 집어 밥 위에 얹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 그들은 다시 이사를 했다. 아, 절묘합니다. 이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겹쳐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탁월하죠. 이사를 한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웃이 와서 해바라기가 프린트된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댁의 아버님이 마당에서 모자가 되어 있는 것을 그 애가 본 모양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말도 재밌죠?
그냥 모자가 됐을 뿐인데요. 하지만 애들이 보잖아요. 전혀 해롭지 않아요. 머리 하나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걸요. 애가 자꾸 물어봐서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웃 사람은 정말 난처한 이야기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모자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가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모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동성애자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대사인 겁니다. 머리 하나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전혀 해롭지 않은데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애가 난처해야 한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 삼남매와 아버지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모자가 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묘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적 인간들, 누군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통렬한 풍자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소형 트럭을 임대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늘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씩 가구를 줄이다 보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다. 새 남매와 아버지가 직접 짐을 날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금세 모자가 되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셋째가 두 번째 이불 보따리를 가지러 트럭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벌써 모자가 되어 있었다. 뭐야 아버지? 셋째는 이불 보따리 위에 모자를 얹어서 안방에 들여놓았다. 새로 이사한 집은 이전보다 더 낡은 집이었다. 골목이 막다른 곳이라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그 집에도 마당은 있었지만 집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어 어두컴컴했다. 떠돌이 개들이 물어다 놓은 돼지뼈 같은 것이 축축하게 젖은 흙 속에 박혀 있었다. 우묵하게 파인 부엌엔 새카맣게 그을린 아궁이가 2개 있었다. 마루와 부엌 바닥 사이엔 낙차가 상당했다. 그러니까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조심해. 둘째가 책이 든 박스를 들고 마루를 건너며 모두에게 말했다. 마루가 낡아서 밟으면 휘어졌다. 어떤 부분은 발가락만 댔는데도 바삭바삭 비스킷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둘째가 상태가 괜찮은 마루장을 골라 매직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다. 모두 그것을 골라서 밟고 다녔다. 현관에서 안방까지는 곧장 갈 수 있었다. 현관에서 부엌까지는 니은자를 그리며 걸어갔다. 부엌에서 안방까지는 좌우가 뒤집힌 니은자. 안방에서 새 남매의 방까지는 리을자로 마루를 건넜다. 셋째는 그 집의 신발장이 마음에 들었다. 크잖아. 감탄해서 허리에 2손을 얹고 바라보았다. 신발장이 천장에 닿아 있었다. 폭도 넓어서 안방에 놓인 이불장만한 크기였다. 꼭대기 쪽의 선반을 사용하려면 사다리를 놓아야 할 것 같았다. 메머드급 신발장. 모든 선반이 가득 차려면 신발이 몇 켤레나 필요할까? 1켤레, 2켤레, 3켤레, 4, 5, 6, 16, 27, 48 선반을 쭉 들여다보며 투명한 신발을 세다가 신발장 밑에서 손가락처럼 생긴 다갈색 덩어리를 찾아냈다. 이게 뭐지? 손끝으로 집어들었더니 가볍고 단단했다. 회색 털이 고불고불하게 섞여 있었다. 고양이 똥이야. 첫째가 장도리를 치고 다가와서 함께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여기서 누군가 고양이를 길렀나 봐. 에취.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둘째가 부엌에서 재채기를 했다. 이사 온 에피소드가 한쪽 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건 큰 문단 덩어리가 있고 중간중간에 대사가 들어와요. 큰 문단 덩어리 가다가 "뭐야 아버지." 하고 또 다시 큰 문단 덩어리 가다가 "조심해." 하고 또 가다가 "크잖아." 쭉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장의 호흡이랄까요? 한 문단은 하나의 호흡으로 쭉 가죠. 근데 문단에서 문단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은 긴 문단 다음에 긴 문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너무 힘들어요, 읽는데. 보기에도 힘들고요. 근데 긴 문단 다음에 이렇게 "뭐야 아버지." 이렇게 짧게 쳐주고 그다음에 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고 "조심해." 그다음에 또 길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문단과 문단의 흐름이 좋아요. 요런 거 좋습니다. 특히나 황정은 작가님은 대사를 활용을 잘하세요. 대사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을 전체적인 호흡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저는 호흡이 짧은 편인데 문장의 호흡뿐만 아니라 실제 호흡도 짧습니다. 기관지 호흡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긴 문장을 잘 못 읽어요, 숨이 차서. 근데 이런 식으로 호흡 조절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문장 호흡, 문단 호흡을 말이죠.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건 밝은 곳에 있다가 쫓겨나서 뭐 이사를 와서 어두운 더 낡은 집으로 왔죠. 이건 일종의 복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밝지가 않다. 어두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죠. 마당은 있었지만 집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있어 어두컴컴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새카맣게 그을린 아궁이 뭐 이런 식으로 어두컴컴하죠. 마룻바닥도 낡아서 소리가 나고 이런 집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근데 신발장만은 컸다. 참 대조가 되죠. 지나치게 큰 신발장. 집은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비극이 더 강조되는 모양새인 거죠. 고양이 똥을 발견하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둘째가 재채기라고. 이런 캐릭터 묘사 좋죠. 자, 다음 에피소드. 이게 딱딱 에피소드별로 끊어져 있어서 읽기도 좋아요. 호흡이 짧아서 좋습니다. 둘째는 중학교 때 모자가 된 아버지를 그린 적이 있었다. 미술부 활동을 할 때였다. 물감이나 그림붓을 다루는 것이 좋아 한동안 열심히 활동했다. 집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이것저것을 그렸다. 첫째와 셋째를 관찰하며 크로키를 하거나 아버지를 그렸다. 모자가 된 아버지도 서너 번쯤은 공들여 그렸는데 액자를 하지 않고 놔두는 바람에 조금씩 버리거나 잃어버려서 지금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둘째는 개인적인 꾸러미 몇 개를 일요일까지 신발장 앞에 내버려 두었다. 발에 차인다고 셋째가 투덜대는 바람에 더는 미룰 수 없어 짐을 풀었다가 둘째는 그 시절의 그림 한 장을 그 짐 속에서 발견했다. 초록색과 금색이 섞인 모래밭에 굽다리 의자와 비치 파라솔이 꽂혀 있었고 한복판에 모자가 놓여 있었다. 달리를 흉내낸 듯 모든 것이 녹아내린 듯한 풍경이었는데 모자만 또렷했다. 그땐 그려놓고 꽤 닮았다고 스스로를 대견했지만 다시 보니 약간 달랐다. 그림 속의 모자는 치즈케이크처럼 납작했다. 닮았지만 훨씬 높아. 둘째는 생각했다. 정수리 위로 손바닥을 펼쳐서 키즈기를 하듯 팔을 뻗으며 혼자 말했다. 운두라고 하나? 그게 훨씬 높아. 뭐라고? 마루 끝에서 구두를 닦고 있던 첫째가 물었다.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한 다음 그림을 쥐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앞에 두고 조용히 모자가 되어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집 안과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방으로 들어온 듯 했다. 요즘은 자주 모자가 되었다. 모자로 머무는 기간도 길어서
첫째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둘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이거 찾았어. 그림을 방바닥에 펼쳤다. 이거 아버지야. 온도가 낮으니까 젊은 시절이야. 벽에 붙여줄게. 텔레비전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다. 주말에 방영되는 오락 프로그램이었는데 두 사람이 통나무 모양의 다리를 끼고 앉아서 방망이로 서로를 두들기고 있었다. 아래쪽은 얼음을 띄운 풀이었다. 먼저 떨어지는 쪽이 벌칙을 받는 모양이었다. 둘째는 턱을 무릎에 얹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뚱뚱한 쪽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다.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듣지 못했다. 둘째는 리모컨을 꾹꾹 눌러서 소리를 줄였다. 뭐라고 했어, 아버지? 한동안 모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모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조용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이 없으니까 라고 첫째는 말했다. 하지만 모자의 세계엔 모자의 언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둘째는 생각했다. 모자의 언어를 하는데 입은 필요 없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자가 되어 있는 사이 혼자서 굉장한 수다를 떨고 있을지도 몰라. 모자의 세계에도 모자란 말이 있을까? 그림 속의 모자를 바라보며 둘째는 생각했다. 있다면 거기선 그게 무슨 뜻일까? 조용하다는 뜻일까? 외롭다거나 재미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 모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놓여 있으니까. 모자의 세계에선 누군가 나 오늘 모자야 라고 말한다면 다른 모자들이 모두 안 됐다는 눈길로 그 모자를 바라볼지도 몰라. 하지만 모자니까 포기해 놓아도 좋을 텐데. 그래서 다른 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너랑 포기해줘도 좋아. 하지만 모자의 세계에서도 사는 건 만만치 않으니까 어느 모자도 선뜻 나서주지 않을지도 모르지. 나 오늘 모자야. 이렇게 말해놓고 석양이 잠길 때까지 모자인 채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모자 세계의 모자. 둘째는 볼을 씹으며 멍하니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 안 보인다, 비켜라. 쓱 아버지로 돌아온 아버지가 둘째에게 말했다. 아, 이 잔잔한 에피소드. 둘째의 에피소드인데, 둘째는 아버지를 그렸습니다. 중학교 때. 그렸죠. 모자만 또렷했다. 아버지를 모자로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랑 TV를 보다가 아버지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지만 아버지는 모자가 되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 모자가 된 것도 있지만 비유, 알레고리로서 보면 실제 아버지가 과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한테 그림을 보여줘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본 척 만 척. 본 듯 만 듯.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둘째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데 모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조용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이 없으니까라고 첫째는 말했다. 하지만 모자의 세계엔 모자의 언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둘째는 생각했다.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작가가 모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유를 전개했는가. 이런 데서 사유의 흔적들이 나오는 거죠. 왜 하필 스카프도 아니고 양말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티셔츠도 아닌 모자를 쓸 수밖에 없었나? 왜 아버지는 모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 나오죠. 모자의 세계에도 모자란 말이 있을까? 그림 속의 모자를 바라보며 둘째는 생각했다. 있다면 거기선 그게 무슨 뜻일까? 조용하다는 뜻일까? 외롭다거나 재미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 모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놓여 있으니까. 모자의 세계에서 누군가 나 오늘 모자야 라고 말한다면 다른 모자들이 모두 안 됐다는 눈길로 그 모자를 바라볼지도 몰라. 하지만 모자니까 포기해 놓아도 좋을 텐데.
그래서 다른 모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너랑 포기해줘도 좋아. 하지만 모자의 세계에서도 사는 건 만만치 않으니까 어느 모자도 선뜻 나서주지 않을지도 모르지. 나 오늘 모자야. 이렇게 말해놓고 석양에 잠길 때까지 모자인 채로 묵묵히 하루를 보내는 모자 세계의 모자. 아, 아름답죠. 상상만으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나 오늘 모자야. 아, 좋습니다. 모자가 실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 오늘 모자야. 자, 그 다음 에피소드. 그건 그렇고 세 남매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모자가 되기 시작했을까? 다 궁금하죠. 이게 이런 모자, 아버지가 모자로 된다 이 컨셉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가 황당하게 말하니까 하나의 사례를, 대표적 사례를 보여줬고, 이사 간 집에서 이제 이사 간 집의 분위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둘째 에피소드에서 그런 모자에 대한 사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아주 네 번째 에피소드에선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아버지는 언제부터 모자가 됐을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 남매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모자가 되기 시작했을까? 되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역적인 순서에 따라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기억이 매번 달랐다. 몇 번을 맞추어 봐도 말할 때마다 시기가 각각이라서 마지막엔 자기 것이 진짜라며 셋이서 언성을 높이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세 남매는 가급적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에 첫째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은 이랬다. 하교하는 길이었는데 전을 해먹을 생각으로 감자를 강판에 갈며 첫째는 말했다. 친구들하고 걸어가고 있었거든? 토요일이었어. 주말이니까 이대로 누구네 집에 놀러가서 비디오를 빌려보자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만큼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어. 맑은 날이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구깃구깃해서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는 셔츠 같은 것을 칼라나 앞섭이 때에 저를 때까지 입곤 했으니까 갈아입으라고 옷을 챙겨줘도 말이지 이상하게 고집을 부려서 바지도 무릎이 완전히 솟아서 각이 잡혀버릴 때까지 입고 다니고 아버지는 그때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어딘가를 가려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먼 데서 나를 알아보고 거기 서 있는 듯 했어.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전단지 따위가 잔뜩 달라붙은 전봇대 옆에서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했어. 거리가 좁혀질수록 초조했지만 끝까지 아버지 쪽은 바라보지 않고 그곳을 지나갔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8명이나 됐는데 그쯤에서 나를 정말 알아보았을까? 몰랐을 거다. 어쩌면 아버지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거기 잠깐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졌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애들하고 헤어진 다음 슬금슬금 거기로 돌아가 봤더니 전봇대 밑에 모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감자 껍질을 벗기며 둘째가 물었다. 그래서 서둘러 가방 속에 구겨놓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거 지독하네. 셋째가 전을 붙일 펜을 닦다 말고 이마를 찡그렸다. 둘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기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거잖아. 볼이 붉어진 첫째가 작게 줄어든 감자를 고쳐주며 말했다. 둘째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은 이랬다. 라디오가 하나 있었다. 첫째도 셋째도 알고 있는 라디오였다. 큼지막했지. 셋째가 팔을 벌려서 어림해보며 말했다. 둘째 전형이었어. 첫째가 말했다. 계속해도 돼?
둘째가 큰 기침을 하고 말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둘째는 그것을 굉장히 아꼈다. 레코더가 2개나 달린 카세트 라디오라서 쓸모가 많았다. 어느 날 그게 고장이 났다. 테이프를 넣으면 씹어버리고 라디오 주파수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창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문 밖에 대야가 놓여 있고 피를 먹은 타월이 그 속에 담겨 있곤 할 때였다. 어렸지만 고장난 라디오 따위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기회를 봐서 고쳐달라고 부탁해볼 셈이었다. 하지만 그 즈음에 아버지는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아서 말도 붙이지 못했다. 둘째는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려고 나사를 풀고 부품을 뜯어냈다.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되어서 간신히 부품을 쑤셔넣고 뚜껑을 덮었다.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 혹시나 해서 코드를 꽂아봤지만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랄 것도 없이 서러워져서 망가진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울었다. 그게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도 방에 틀어박혀서 라디오를 껴안고 울었는데 문턱을 쿵쿵 넘어온 아버지가 딱 하고 뺨을 때렸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나는 생각했어. 반죽을 국자로 떠서 팬에 동그랗게 부으며 둘째는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더 울었어. 그랬더니 한 대를 더 때리잖아? 아버지 손바닥이 좀 두꺼워야지 되게 아프고 억울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사다 주지도 않을 거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뜨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첫째와 셋째가 물었다. 있었어.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서러웠던지 눈앞에서 아버지가 모자가 되었을 때는 그거 고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것도 지독하네. 셋째가 말했다. 응 하고 둘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은 이랬다. 학부모 참관일이었는데 웬일인지 모자가 되어서 사물함 위에 얹혀 있었어. 셋째는 감자전을 한 젓가락 떼어내 우적우적 씹었다. 그게 전부야? 첫째가 물었다. 전부야. 셋째가 말했다. 네, 여기가 끝이에요. 자, 이번 에피소드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 남매가 각각 경험한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상황, 사건에 대한 묘사, 설명입니다. 자, 첫째, 다 기억이 다르죠? 첫째는 친구들과 하교하다가 아버지를 우연히 봤는데 아버지가 모자가 됐어요. 그런 복장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모자가 돼버림.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둘째는 라디오를 망가뜨렸는데 뚱하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뺨을 때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더 울었어. 그랬더니 한 대를 더 때리잖아. 되게 아프고 억울해서 고치지도 못하고 사다 주지도 않을 거잖아. 소리 질렀죠. 아버지는 땀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만 있고 그때도 모자가 됐죠. 아버지도 라디오를 사다 주고 싶었겠지만 그런 경제적 사정도 안 되고 그랬겠죠. 셋째의 경험은 학부모 참관일에 아버지가 모자가 된. 이게요. 첫째, 둘째, 셋째의 성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첫째의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묘사인 거죠. 첫째는 이러이러한 성격, 이런 긴 문장이 되게 길어요. 여기서 첫째의 성격이랄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파트는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아요. 단편을 쓸 때 그 인물에 대해서 혹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입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서사가 있구나. 첫째의 서사, 둘째의 서사. 처음부터 이게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 지금까지는 3명이 함께 공동으로 겪은 사건인데 여기서 분화되죠. 각각의 남매들이 각각으로 따로 겪은 사건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구조상으로도 안정적이죠. 첫째 쫙 보여주고 둘째 쫙 보여주고 셋째가 재밌어요. 아주 짧게 3줄 "그게 전부야?" 첫째가 물었다. "전부야." 셋째가 말했다. 끝이에요. 아, 탁월하다. 셋째의 성격이 이런 거죠. 이런 아이인 거죠. 요런 구조. 되게 유쾌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이거는 작가님의 유머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빵 터졌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좋다. 셋째도 만약에 첫째, 둘째처럼 에피소드가 길었다면 읽기 좀 버거웠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독자 입장에서 또 에피소드가 나오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틀어졌죠. 이렇게 짧게 끝낸다고?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 에피소드. 세 남매의 어머니로 말하자면, 자,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이미 죽었지만 좀 더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미 죽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버지가 모자가 된 기억에 대한 서술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는 남매도 아니고 제3자인데 이미 죽은 어머니 얘기까지 해줍니다. 놀랍죠?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이에요. 죽은 사람의 기억까지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화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랄까요? 그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이었고 가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서술이죠. 그녀는 은근한 편이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서로 맞지 않았다. 비좁은 집에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6이나 함께 살아서 충돌이 더욱 잦았다. 시어머니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 그녀 쪽에선 머리채를 휘어잡힐 때도 있었다. 그땐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생각하니 꼭 그렇지도 않아서 마지막 순간에 맥이 빠져버렸다. 너무 몰랐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식의 건강에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문장 좋죠. 나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저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나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루는 싸움이 꽤 격렬해져서 저녁 때까지 계속되었다. 약으로 고아 먹으려던 늙은 호박이 마루에서 박살나고 주전자며 구두 같은 것이 마당에 수도가로 내던져졌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남편은 드물게 화를 냈다. 어쩌자는 거야? 그는 안방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두 여자에게 소리를 지른 다음 누나와 동생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집을 나가버리겠다며 이불장을 들쳐맸다. 세 남매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머릿속이 고요해졌다. 이불장에서 이불을 모조리 빼내 마당에 던지는 것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저 조용한 사람이 설마 했는데 정말로 장을 들쳐매다니 너무 뜻밖의 일이라 모두 입을 벌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기세 좋게 장을 엎고 마당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힘이 다 빠져버렸는지 대문을 나서지도 못하고 모자가 되어버렸다. 그대로 며칠씩이나 모자로 머무는 바람에 대문을 가로막은 이불장을 피해 드나드느라고 온 식구들이 애를 먹었다. 식구가 많아서 더 큰일이었다. 하지만 모두 그가 장을 업었을 때의 기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집안이 조용했다. 세 남매의 할머니는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세 남매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혹 모자가 되곤 했던 것이다. 그땐 모자의 운도가 너무 낮아서 거의 접시나 다름없는 형태였지만 어쨌든 모자였다.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세 남매의 할아버지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폐암에 걸려 죽는 날까지도 꼿꼿하게 등을 펴고 누워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다. 그 남편이 아직 젊었을 때 하루는 밥상에 밥알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아들의 바지를 벗겨놓고 엉덩이를 팡팡 때린 일이 있었다. 고작 5개 정도를 흘렸고 주워 먹으면 그만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쓸데없이 꼬장꼬장한 남편을 상대로 말해봤자 입이 아플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일어났더니 자릿기로 놓아두었던 주전자가 비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주전자를 쥐고 마당으로 나간 그녀는 낮에 엉덩이를 두들겨 맞은 둘째 아들이 우물가에서 조그마한 모자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자였지만 그녀는 그 모자가 그 아들인 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자기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과묵한 구간조를 한 마리 기르며 조용히 나이를 먹고 있었다. 자, 이건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 모자가 된 기억, 근데 시어머니의 기억,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참 좋죠. 앞엔 세 남매의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재밌죠? 어머니와 시어머니입니다. 에피소드가. 그래서 좋아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싸웠는데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이불장을 들쳐매고 나가다가 모자가 되어버린. 왜 아버지는 모자가 됐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면서도 그 아버지 본인의 심정, 왜 아버지가 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독자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아까 새 남매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왜 아버지는 모자가 됐을까요? 요거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야 돼요.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은 그거죠. 만약에 아버지의 심정, 나는 이러이러해서 모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일일이 서술하고 있으면 소설의 격이랄까요? 낮아집니다. 품격이 낮아지죠. 왜냐면 뚜렷하게 밝히면 밝힐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수록 그 당사자죠. 사건 당사자의 모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의 마음이 드러날수록 너무 뻔하기 때문에 깊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정은 쏙 빼버리고 그 외에 남매 한 명 한 명이 경험한 아버지, 모자가 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시어머니와 엄마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독자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첫째 에피소드에선 왜 아버지가 모자가 됐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건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탁월한 지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소설을 쓸 때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일부러 서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묘사만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묘사인 거죠. 만약 당사자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버지가 난 이러이러해서 모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땐 이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면 격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에피소드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왜 모자가 되는 걸까요? 자, 이제 흐름이 논리적이죠. 각각의 에피소드를 다 보여주고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버지는 왜 모자가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둘째가 국그릇에게 중얼중얼 물었다. 모두 모여서 아침을 먹는 참이었다. 국그릇을 향해 말했기 때문에 딱히 아버지에게 물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첫째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다 말고 아버지를 보았다. 셋째가 국에서 미역을 건져 먹다 말고 둘째를 보았다. 기묘하게 정지된 순간이었다. 텔레비전만 그들 사이에 공백을 메우듯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짝짝짝짝. 이제 붉은색 단추를 중앙에 붙여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짝짝짝. 아버지는 후루룩 국을 마신 뒤 잠자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확실한 것은 좋아서 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 짧은 문단이지만 모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게 맞아요.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모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알레고리가 깨지죠. 깨집니다. 아버지가 왜 부끄러워하고 뭐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마법적인 존재가 있어서 막 이렇게 되면 웃기잖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도 아버지가 모자가 되는 이유를 밝히는 순간 알레고리가 깨지기 때문에 유치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는 뭐 가상의 상황, 판타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굳이 알레고리의 이유를 그렇게 되는 연유를 밝힐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의 기묘하게 정리된 순간을 잘 포착했습니다. 좋고요. 자, 다음 에피소드. 자, 이게 그러니까 쪽수로 하면 13쪽부터 19쪽까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쫙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들을 다 했던 거예요. 앞에 얘기들은 밑밥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깔아주는 거라고 할까요? 앞에 얘기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지만 결국 중요 핵심 서사 자잘한 에피소드가 밑바닥에 깔리고 반석처럼 깔리고 그 위에 이 에피소드가 탁 놓여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아카시가 한창의 계절이었다. 근처 나지막한 산 어딘가에 아카시 나무가 무리지어 있는지 날이 저물면 온 동네가 시럽처럼 진한 아카시 향기에 푹 잠겼다. 수요일 저녁엔 그 향기에 떠밀린 듯 고양이 한 마리가 마루 위로 성큼 올라왔다. 털이 짧은 은색 고양이였다. 머리도 발도 너무 작아서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첫째가 먹다 남은 생선구이 반토막을 접시에 담아서 마루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었지만 그대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초록색 눈으로 뭔가를 안다는 듯 모두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 같네. 둘째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말했다. 유리야 하고 불렀더니 꼬리로 바닥을 탁 치고 접시를 향해 사뿐사뿐 다가왔다. 금요일 저녁엔 외출하고 돌아온 셋째가 모두에게 산원저리까지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아까시 냄새로구나. 이렇게 말해놓고 아버지는 진작 모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남매만 운동하며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다. 셋째가 조금 앞서고 첫째와 둘째가 팔짱을 끼고 따라갔다. 집을 나서고 얼마 되지 않은 지점에서 유리가 따라붙어서 일행은 넷이 되었다. 유리는 모두에게서 조금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여유롭게 따라왔다. 새 남매처럼 아까시 냄새에 이끌려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저기 봐. 첫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커다란 공터에 빨갛고 노란 전구 불빛이 크리스마스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야시장이다. 오랜만이네. 요즘엔 점처럼 없었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경마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천막이라서 모두 허탈한 표정이 되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남자가 공터를 가로질러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저 안에 말이 있다는 걸까? 셋째가 멍한 얼굴로 팔뚝을 긁으며 중얼거렸다. 동네 입구의 초등학교에서는 커다란 조명을 몇 개나 밝혀놓고 있었다. 해가 지면 언제나 어두웠던 운동장이 야구장처럼 밝았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탠드에 앉아서 확성기로 전달되는 지침을 듣고 있었다. 확성기 소리가 귀에 거슬린 듯 유리가 야옹거리며 둘째의 다리에 달라붙었다. 둘째가 유리를 안아들었다. 유리는 둘째의 팔 안에서 멋대로 다리를 늘어뜨려 자리를 잡았다. 체온이 높아서 둘째의 팔에 금세 땀이 배었다. 재채기가 문제였다. 둘째는 조금 더 안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첫째가 유리를 건네받았다. 첫째의 팔 안으로 넘어가는 중에도 넘어가고 나서도 유리는 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눈을 가늘게 뜨고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거의 다 지나 구멍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몰려서 있다가 유리를 보고 다가왔다. 모두 다섯으로 어떤 사람은 둘째보다도 어려 보였다. 다섯에게 둘러싸이자 세 남매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좀 지나가자고 첫째가 말했지만 다섯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다섯이 쥐고 있는 종이컵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다. 그거 술이지? 라고 셋째가 말하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훈련 중이니까요. 하지만 뭐 어때요? 어때요? 예쁜 고양이네요. 갈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남자가 말했다. 다섯 중에 가장 키가 큰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빙글빙글 웃었다. 그가 유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애취하고 둘째가 재채기를 했다. 장바구니를 얹은 자전거 한 대가 배를 올리며 지나갔다. 유리가 등을 비틀어 첫째의 팔에서 풀쩍 뛰어내렸다. 확성기 소리가 비잉비잉 높아지고 있었다. 그날 훈련의 중요한 일정이 이제 시작되려는 참인 듯했다. 갈색 머리의 남자가 종이컵을 구겨 바닥에 버렸다. 다섯이 침착하게 몸을 돌려 훈련장 쪽으로 달아난 뒤 머뭇거리며 서 있던 첫째가 입을 열었다. 만진 것 같아. 뭐? 만진 것 같다고. 뭐를? 가슴을. 하고 셋째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섯은 벌써 담을 넘어 사라지고 없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거죠. 아카시가 한창인 계절에 앞에 계절에 고양이와 새 남매가 산책을 갔는데 예비군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고양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첫째의 몸을 터치하는 성추행인 거죠. 성추행을 당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진 것 같아. 뭐? 만진 것 같다고. 뭐를? 가슴을. 하지만 다섯 사람은 벌써 사라졌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서술하고 있는 것도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모든 문장들이 의미가 있네요. 읽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고양이 묘사도 그렇고요. 아카시 묘사도 그렇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네요. 놀랍습니다. 묘사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황당한 사건을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구나. 많이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그냥 읽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야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읽는 게 가장 좋은 공부겠죠. 그래서 필사를 하고요. 자,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비비비비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빌라 단지 앞을 지나는 길이었다. 빌라 화단에 우거진 개나리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진 않았다. 이상하게 우는 벌레네. 셋째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중간까지 따라오던 유리가 뭘 봤는지 어느 모퉁이로 쏜살같이 달려가 버린 뒤라서 일행은 다시 셋이 되어 있었다. 만진 걸까? 아니면 닿은 걸까? 모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고 첫째는 생각했다. 만졌다기보다는 스친 것 같았다. 손가락 2개가. 어설프다면 어설프게 가슴 위쪽을. 유리를 만지려다 우연히 닿은 것일 수도 있었고 처음부터 가슴을 만지려고 유리를 만지는 척했을 수도 있었다. 미묘하네 하고 둘째도 생각했다. 모두의 머리 위에서 플라타너스 입이 파삭파삭 흔들렸다. 가슴과 손가락과 우연과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의도와 확성기 소리 사이에서 산책 끝이 묘해지고 말았지만 아까시 냄새는 여전히 짙었고 기온도 적당했다. 언제까지나 가슴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첫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튀김 먹고 싶다. 응.
소금 찍어서. 모두 동감했지만 튀김집이 문을 닫아서 튀김은 살 수 없었다. 어쩌다 하루 문을 닫은 것이 아닌 듯 버려진 기름통과 방수포 같은 것이 쌓여서 가게 앞이 어수선했다. 털이 지저분하게 엉킨 개가 바닥에 엎드려서 발등을 핥고 있다가 새 남매를 물끄러미 보았다. 돌아갈까? 첫째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여름은 이제 막 시작이라서 비다운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모기가 적지 않게 날아다녔다. 반나절 만에 모자에서 아버지로 돌아온 아버지가 마루 끝에 모기향을 피워두고 새 남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는 셋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빨갛게 달아오는 모깃불을 상대로 수염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새 남매가 기묘하게 침울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아버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산책길에서 있었던 일이 이것저것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앗 했을 때에는 모두 달아난 뒤였어.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었을 때 뜻밖의 아버지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희는 바보냐? 아버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미묘했어. 미묘하고 뭐고 정말 그랬어. 셋이 같이 있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다니. 못한 게 아니라 셋이 똑같다. 보통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찌푸린 얼굴로 새 남매를 하나하나 유심히 바라보더니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새 남매가 말렸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으로 모두 뿌리치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다. 셋이서 곧장 아버지를 쫓아나갔다. 금방 따라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벌써 저만큼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새 남매는 열심히 달렸지만 어찌나 빠르게 걸어가는지 그들이 아무리 달려도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모퉁이에서 그들은 아버지를 놓쳐버렸다. 빠르잖아. 무릎을 쥐고 헉헉 숨을 몰아쉬면서 셋째가 말했다. 거기부터 새 남매는 온 동네를 뒤졌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걸까? 훈련장으로 간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맨 먼저 그곳에 가보았지만 그 사이 훈련이 끝났는지 커다란 조명도 꺼지고 운동장은 평소처럼 어두컴컴하게 비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모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판기 뒤쪽이나 담장 위, 덤불 속이나 주차된 자동차의 그림자, 누군가 길가에 내놓은 화분 같은 곳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첫째가 전화를 받았다. 파출소입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 너머로 전화벨 소리와 전화를 받는 소리와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와 종이를 주옥 찍는 소리 등이 들려왔다. 낯선이가 마른 기침을 하고 난 뒤 말했다. 그 댁의 부친이 여기서 모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셔가세요. 파출소에서의 전과 말은 이랬다. 늦은 저녁에 웬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자식이 추행을 당한 것 같다며 근처의 예비군 비상소집 훈련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는데 훈련장을 고발하겠다니 전례는 없지만 어쨌든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더니 아니 글쎄 피해자는 그게 고의로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나 증인도 없는 상태인데다 다른 일이 많아 지금 당장은 해결이 곤란하다고 했더니 애들 아버지인 자기가 고발을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고 고집을 피우다가 아무도 대꾸를 해주지 않으니까 잠잠해졌고 조금 뒤에 보니 의자 위에서 모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첫째가 모자가 된 아버지를 데리러 갔다. 둘째와 셋째는 집에 남아서 완전히 어두워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녁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렸다. 둘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둘째가 말했다. 마중 나갈까? 아까시 냄새는 바람에 흩어져 많이 엷어져 있었다. 둘은 집으로 올라오는 완만한 비탈길에 서서 길 아래쪽을 지켜보았다. 드문드문 선 가로등 불빛 때문에 길은 어두운 오렌지색을 띠고 있었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커다란 개를 데리고 천천히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둘째는 다리를 접고 앉아서 주먹으로 턱을 괴었다. 아버지는 왜 파출소 같은 곳에서 모자가 되어버렸을까? 어? 하고 둘째는 생각했다. 이것 봐, 나도 모자가 될 것 같아. 둘째는 자기가 모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슬리퍼 속의 발가락은 언제까지나 5개의 발가락이었다. 밤이 싸늘해서 발이 점점 차가워졌다. 춥네. 하고 둘째의 곁에서 셋째가 투덜거렸다. 또 이사 가야 할까? 둘째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다. 셋째가 비탈길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마지막이었어요. 뭔가 좀 짠하죠. 예, 짠합니다. 아버지가 추행당한 첫째를 생각해서 파출소로 달려갔는데 훈련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참 고발이 안 되니까 아무도 대꾸를 해주지 않으니까 잠잠해졌고 모자가 됐죠. 이때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까? 누구라도 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무기력한 아버지. 근데 이 첫째는 아버지 덕분에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 모자가 자주 되지만 나를 위해서 화내주고 불끈하면서 파출소까지 달려갔던 아버지. 무기력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데리러 첫째가 가죠. 또 첫째도 위로를 받고 둘째와 셋째도 위로를 받고 또 이사 가야 할까? 뭔가 좀 짠한 애잔합니다. 저도 모자가 될 때가 많아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모자가 될 때가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무리 부조리하고 부당한 거에 일에서 이렇게 내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모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난감한 상황들 앞에서 가난해서 모자가 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모자가 되기도 하고 여운이 깊게 남는. 다시 읽으니까 이 소설을 2번 읽었었고 지금 3번째 방송을 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읽을수록 진하게 우러나오는 맛이 있네요.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소설입니다. 좋은 소설이란 이런 것 같아요. 읽을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소설, 뭐 나쁜 소설은 처음 읽었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2번째, 3번째 읽었을 때는 이미 다 파악이 돼. 알 것 같아. 이러면 잘 쓴 소설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황정은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자가 된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